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매력부자시죠. 우리 김현우 사장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력 부자.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부자네요. 네. 제일 좋죠. 네. 행복부자 좋고 네. 매력부자 매력 좋고. 부자. 그렇죠. 저는 행복부자보다 매력부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라면. 저는 행복부자. 아. 행복해지고 싶은 느낌이. 그러고 보니까 행복하네 이미. 아,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네, 저는 매력부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현우 사장님은 선택하는 겁니까? 예? 네? 뭐라고요? 네, 네. 아무 말 대잔치. 이덕실과 김현우 중에 선택하라면 전 김현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초했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렇게. 야, 사람 한 명 놀리는 거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셋이서 있을 때는 한 명 놀리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누구 삐져서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요. 가시면 안 되고요. 오늘 방송은 채우고 가셔야 됩니다. 예. 연말이면 이제 크리스마스 기다리면서 그게 들뜨잖아요. 정작 당일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럼요. 근데 새해를 또 기다리면서 체크리스트를 쓰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어떤 외국인 여성이 올해 이제 목표 세웠던 거를 네. 다이어트 몇 킬로그램 감량인데 1kg로 막 지워서 줄이더라고요. 10kg에서 뒤에 공 지우고.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새해에 세우는 세 가지 계획이 항상 있어요. 한국 사람이면 네. 다이어트, 그렇죠. 다이어트. 재테크, 영어. 재테크와 영어까지. 영어. 영어학원 그렇게 많이 등록한다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피트니스 가고 영어 학원이나 뭐 아니면 화상 영어 요즘 굉장히 많으니까. 그쵸, 그쵸. 그다음에 재테크 앱 때문에 가계부를 사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이어리의 가계부 앱을 다운 받는다든지. 운동도 네. 제가 이제 운동 다니고 있는데 지금이 가장 비수기래요. 12월이. 오늘 12월까지 노는 거예요. 12월까지 놀고 어차피 난 1월 1일부터 열심히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서 1월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가 다시 이제 등록만 하고 안 하고 12월이 최고 비수기라고. 등록만 하고 안 오고는 처음에는 와가지고 조금만 하고 가다가 시간이 자꾸 줄다가 목욕만 하고 가고 샤워만 하고 가고. 심지어 목욕도 안 해, 샤워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 많으시다고. 돈이 아까우니까 따뜻한 물 펑펑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라도 거기서 해야지 씻고. 하고 오는 거죠. 예, 다 해본 경험들이 있군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은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다이어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네. 예. 오늘도 김현수 사장님과 하고 싶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이제 잘 생각해봤더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젯밤에 보니까 또 이제 속보라고 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 그 지수가 왜 우리한테 속보냐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한번 브리핑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은 전 세계 금리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뭐 가장 관심 있게 봤을 때부터는 한 반년 정도. 네. 이게 굉장히 새벽에 일어나서 처음 어떻게 됐냐 어제 CPI 이러고 들여다봤는데 주식이랑 같이. CPI를 알다니 우리가 그죠? 네, 그러니까 MBTI도 아니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는 7.3% 오를 것이다. 일단 오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예. 경사가 이만큼씩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낮게 7.1%로. 아니 이거나요. 그런데 전망치니까 그래도 요만큼 떨어져서 요만큼일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만큼. 그러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두고도 또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뭐 구성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 크게 보는 게 물건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각종 재화들의 가격이고 두 번째는 주거 비용. 미국 같은 곳에서 이제 렌트 뭐 이런 것들이 포함해가지고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비용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그랬거든요. 이 서비스 비용이 문제다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건 가격은 일단 첫 번째로 공급망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네. 뭐 또 이제 중국도 봉쇄령을 좀 완화한다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은 뭐 배가 안 다녀서 바다 위에 배가 안 다녀서 물건이 공급이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차차 사라질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이 덜하고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 비용도 사실은 뭐 상승폭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비는 특히나 시차가 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거는 조금 시차가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떨어지고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긍정적이겠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비스 비용들. 네. 그러니까 서비스 비용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의료 뭐 이런 거라든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각종 서비스 요금들 이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서비스 비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아직도 있다는 것. 즉 서비스 이곳에 대한 거는 경기가 아직도 좋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인이 굉장히 힘든데 아직까지도 거기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인즉슨 임금을 많이 줘야 되고 지금 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복지 혜택을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가 다시금 촉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요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사실은 관건이었는데 아주 소폭 내려앉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닌 그런데 전망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서 어쨌든 어제 뭐 충격적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다들 안도. 그래서 뉴욕 증시도 조금 오르다가 잠깐만 이게 맞나?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를 조금 이제 상승폭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지간에 물가가 조금 잡혀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누가 잡았을까요? 연준이 잡았을까요? 약발이 통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 의견이 분분해요. 금리를 이제 올렸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 거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주거 비용이라든가 사람들이 뭐 투자 소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위축됐을 거고요. 근데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 보면 과연 이게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기존에 이제 물가가 올랐던 이유가 가장 큰 게 공급망 이슈였었는데 제대로 컨테이너가 바다 위에 돌아다니지 않아서 이런 것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 일들도 있었는데 그게 뭐 금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야 이건 금리보다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문제 아니냐.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뭐 그렇다고 금리를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닌 게 그로 인해서 촉발된 물가 인상을 어떻게라든 뭔가 잡아야 되지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영향도 작동을 하긴 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는 뭐 아무도 모를 일이고요. 그럼 괜히 만약에 이제 어쨌든 간에 잡아야 되니까 네.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게 되면 물건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좀 과하게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침체를 사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팡 하고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침체를 바라보는 시점들은 다 달라요. 이미 침체에 들어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내년 말 정도에는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임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물가가 정상적으로 잡혀서 지금 뭐 7%대 이게 6%, 3% 떨어지는데 그렇게 떨어지게 됐을 때 그 이후는 어쩔 것이냐. 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을 정확하게 바라다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 올리는 거는 뭐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건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들이고 그게 올라가서 정점을 찍고 나서 1번 정점이 어딜 것이냐, 2번 찍고 나서 얼마나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직 뭐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빅스텝 밟아요? 밟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0.5%포인트 이번에 또 미국도 올릴 것이다. 지금 아마 회의를 하고 있고 우리 시간으로 뭐 내일 새벽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네.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뭐 약간 CPI 살짝 낮게 나타나긴 했으나 올리긴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큰 폭으로 꺾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조금만 올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0.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이제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는 4.5%로 올해 마감하는 것으로. 근데 뭐 사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럼 얼마까지 더 올릴 건데. 그렇죠. 예. 네. 언제까지 올릴 건데. 언제까지 올리고 그 상단이 어디야? 왜냐하면 그 상단을 생각을 해야 우리가 사실 투자자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돈이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7%, 8%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네라고 생각하면 돈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안 하고 저축도 안 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봤잖아요. 예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금도 잘 안 하고 이제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갖고 있다가 어디다 넣지? 탈라고. 어디다 넣지? 그렇죠. 네. 갈아탈라고. 지난달에 보니까 4%인데 이번 달에 보니까 5%네. 좀 더 기다릴까? 더 기다릴까? 그러면 예금이 안 들어가면 당연히 그 돈이 대출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돌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다가 상단이 어디일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그래 상단이 예를 들어 뭐 5.25%야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올라가고 말겠네 이쯤에서는 들어갈까 예금을 할까 투자를 할까 대출을 받을까 이게 도는데 지금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뭐 미국의 금리 상단은 한 5.25%로 보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긴 하나 이건 진짜 전망일 뿐이고 사실 우리 경험했잖아요. 파월 의장도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난 모른다. 가장 무서웠던 게 뭐 지난 4월이었나요? 이거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그런데 그게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거 보면 미래일은 모르는 건데 시장 상황이 일단 그렇다. 5.25%를 상단으로 보고 있고 그게 또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김현우 소장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인데 좀 행복한 얘기는 거의 안 해주시는 것 같긴 해요.
오늘도 알 수 없다. 근데 항상 아니, 행복하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주시는. 그게 모를 때는 뒤통수 맞는 기분이지만 네. 알고 맞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빅스텝을 밟을 거라는 전망을 했잖아요. 네.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느낌 자체 좀 많이 달라진 게 예전 같았으면 빅스텝을 밟는 다음에 그래 이렇게 많이 올린다고 했다면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이야? 좀 요즘 많이 안 뭐, 올리네? 그걸.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도 이런 그러니까요. 사실 심각한 상황일 수 있고 네. 생각보다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도 여기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선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또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이 좀 든든한 것이 우리 김현우 소장님이 항상 주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저희 믿고 네. 갑니다.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장에서 그 얘기 할 때는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금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연동을 하니까 물론 맞습니다. 이제 시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금리는 시장의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둔촌주공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이게 흥행이 부진하다는데 생각보다 부진했을 땐 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에요. 지금 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뭐 서울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도 야 서울에서 분양하는 그 아파트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으나 그게 거의 뭐 신도시급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라서 네.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분양 시장의 흥행 성적에 따라서 다른 곳들의 분양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네. 관심 가는 뉴스이긴 한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정도가 아니고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실패했다는 표현을 되게 딱 쓰기에는 또 흥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 실패 아니야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네. 청약 마감이 네.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에 마감이 안 된 것들도 있고 세상에. 둔촌이요. 예, 서울에 있는 둔촌. 근데 그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냉각돼서만 그러냐 네. 좀 들여다볼 건 있어요. 일단 시장 자체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네. 사람들이 눈치도 많이 보죠. 네, 근데 여기에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매력이 없었네. 김현우 소장님은 매력 부자인데 둔촌주공이 매력이 없었네. 그래서 좀 나눠주시네. 그치, 사실 1번이 그거죠. 네. 제가요? 감히. 둔촌주공을 네. 이덕실 씨한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이라고 한다면 가장 1번이 뭐냐면 시세보다 싼 가격. 그렇죠. 그게 매력이잖아요. 그게 매력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분양가도 썩 싼 가격도 아니고 시세를 보니까 요즘에 시장이 주춤주춤하면서 이게 내려앉고 있어서 이 갭이 줄어들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둔촌주공 네. 잘못만은 아니군요. 그렇죠. 네. 아까 돈 안 쓰는 거랑 똑같이 좀 더 기다리면 혹시나 나중에 이런 데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이건 맞습니다. 역전될 수도 네. 있겠다. 뭐 작년, 재작년처럼 집값이 쭉쭉쭉쭉 오르는 상황에서는 그래 이것도 싸. 이 무조건 정도면 어디야? 들어가야죠. 무조건 잡아야지. 근데 지금은 그 매력이 좀 떨어진 거예요. 야, 사람들의 심리가 참. 심리가 가장 큽니다. 매력 부자가 필요합니다. 네. 네. 1번은 그 분양가 고가라는 거. 2번은 뭐냐면 분양가 고가임에 따라 가지고 각 그 면적별로 네.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것과 안 나올 수 있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억을 넘게 되면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 말인즉슨 국민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84제곱미터. 네. 여기에서는 이제 대출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현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누가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 그 중에 우리 그 뭐 주방 맞닿아 있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 창문과 창문과의 거리가 한 1.8m 정도. 1.8m면 키 큰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딱 닿을 정도니까 사실 여기서 저 정도 거리일 수도 있어요. 네. 독실 씨 반차 좀 줘봐요.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자리 채로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소금통증이.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주방에서 있을 때 저 거실에 앉아 있는 가족보다 저쪽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주방에 있는 분이 더 가까운 그럴 거예요. 수 있죠. 근데 물론 잠자리 이제 채로 반찬통 받을 수 있다니까. 네. 그게 진짜 너무 친하게 지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그쵸. 사실상 그게 그렇게 썩 달가운 일은 아니죠. 현대인한테는 네. 그렇죠. 그게 매력이 아닌 거죠. 네, 물론 이제 설계 자체가 한쪽 이렇게 보이게 했으면 이쪽을 보이게 해서 그리고 또 반투명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들여다보려면 볼 수 있고 설거지하다가 얼굴이 마주칠 수 있는 거라서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또 미달이 된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대출이 안 나오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걱정을 해야 될 게 대출이 나오는 12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잔금 치르는 게 문제입니다. 왜요? 일단 중도금은 대출로 해결을 하는데 네. 나머지 그냥 중도금이라고 해봐야 뭐 40% 내지는 많아봐야 50%인데 처음 계약금 10%와 나머지 40, 50%를 내 현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50%를 다 현금으로 준비를 네.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여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 뭐 10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59제곱미터 정도면 이제 1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10억 원이 진짜. 예. 그런데 그 중에 5억을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이 아파트는 이미 쭉 지어지다가 분양만 늦었을 뿐이지 거의 다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 빨리 2024년 마련해야 1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후년 1월이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야 당첨됐다. 그래 중도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현금으로 4억을 마련해보자 1년 안에.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네. 상황인데. 아, 대출 상담을 제가 얼마 전에 가서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 요즘에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원리금 균등상환 하라고 하잖아요. 아유. 그러면 1억에 얼마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편차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1억을 대출을 하면 원리금 균등상환 뭐 30년, 40년 하면 한 8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100만 원 계산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4억이면 한 달에 원리금으로 계속 400만 원씩 갚을 수 있는, 그것도 30년 정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한 달에. 5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5억은 갖고 있고 추가로 400만 원씩을 이걸 매달 넣을 수 있는 맞습니다. 사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당첨되신 분들 중에는 네. 이 계산을 안 해보고 일단 넣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대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네. 일단은 또 보고 내가 설마 되겠어라고 하는 마음에 넣었는데 당첨됐다. 그런데 앞으로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지를 계산해봤더니 중도금 대출은 일단 나오는데 네. 나중에 가서 이걸 대출을 상환하고 뭐하고 했을 때 갚을 여력이 안 되거나 질문. 네 전세를 놓으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돼서 문제예요. 왜죠? 이게 원래는 이제 법이 몰랐죠? 바뀌어서 저도 몰랐어요. 내년부터는 이게 가능하다고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네.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즉 아, 둔촌주은 해당이 안 돼? 해당이 안 돼요. 실거주 의무가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2년? 네. 네, 2년이 지금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거는 그 실거주 의무를 집 짓고 바로 아니어도 되는데 여기는 네. 집 짓고 바로 실거주를 2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여기 못 살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예전에 분양받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중도금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금 치를 때쯤 가가지고는 전세 어쨌든 놓고. 그렇죠. 주변 전세에 맞춰가지고 맞추게 되면 거의 대출금은 다 회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 한 2년 전세 놓는 기간 동안에는 시세가 요만큼이면 분양가가 여기였다면 이게 올라가니까 네.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비싼 전세라든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넣고 세입자 내보내드리고 난 내가 들어가고. 들어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집에 사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실거주 의무가 붙다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잔금을 들고 들어가서 여기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잔금 마련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이거 시장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독이 돼서 돌아온 것들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과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규제가 엉뚱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지금 시차가 있습니다.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네. 보통 부동산 시장이 사이클이 10년 주기로 돌기도 하지만 5년에 3년 주기로 돌면 그렇죠.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보통 3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가울 때 만든 정책이 뜨거울 때 실효성을 발휘 못하는 게 네. 그렇죠. 그 재미난 규제가 뭐가 있냐면 네. 이렇게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거는 전매 제한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실거주 의무도 들어가지만 8년 동안 내지는 뭐 10년 동안 못 집을 팔아요. 못 그렇죠. 팔아요. 네. 못 파는데 만약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민을 간다거나 네. 지방으로 뭐 발령이 났다거나. 예,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뭐 팔아야 되는 몇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아야 될 때는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아요? 시장에 팔면 이게 또 투기 세력을 자극할 수 있으니 그렇죠. 공공에 팔아야 된다라고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하. 공공에 팔아야 되는데 공공에 팔 때는 공공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걸 사줘야 되고 사줄 때는 얼마의 가격에 분양가에 사주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이자 정도를 붙인. 아주 그러면- 싸게 파는 셈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말하자면. 싸게 아, 파게 되는 셈이 생기니까 그렇게 파는 사람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부동산이 하락하고 완전하게 만약에 폭락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분양가 밑으로 가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야,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그 일이- 법을 만들 네. 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보면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아파트들도 안전장치가 있네. 떨어져도 이거는 보장을 해주네. 최소한 손해 보지 않네. 그렇죠. 공공에 약간, 팔 네. 때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법을 만들었을 때와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시장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야, 그거를 뭐 왜 예상하지 못했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 항상 그렇더라고요. 부동산 정책이 너무 이제 얼어붙어가지고 막 규제를 풀었는데 그 규제가 시행될 쯤 되면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런 맞아요. 있잖아, 막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지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청약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의 경우는 둔촌주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걱정이 많은 곳들이 건설사일 거예요. 건설사예요. 예, 건설사들은 사실은 분양을 해서 그 분양 대금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PF 대출이고 뭐고 안 나온다 채권 시장 얼어붙었다 단기 금융 시장 얼어붙었다라는 말씀은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 분양 시장에서 분양까지 안 돼서 건설사의 자금 공급이 안 되면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은 문을 닫는 건설사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아서 저번에 못 준 거 다 줘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분양한다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봉이 김선달처럼 물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짓지도 않은 네. 아파트를 자 이거 딱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하우스는 맞아요. 짓습니다. 한 채 짓잖아요. 네, 하나 그래서 짓고. 이제 그거 져가지고 저번에 못 준 거 다 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다음 거 할 거 자재 사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 딱지 이게 안 못 돼요. 팔면 예, 딱지 했는데 사실은 이 딱지 한 것도 은행에다 빌려다가 네. 일단 빌린 돈을 짓고 빌린 돈 플러스 이자 그리고 건설사들이 먹고 살 마진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분양가에 녹여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자금 회수가 안 되고 건설사들이 빌린 돈을 못 갚고 네. 이렇게 되면은 건설사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아하.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에서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문을 닫는 곳들도 생기고 있어요. 것 같아요. 지방 네. 같이. 사실 뭐 분양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뭐 올리면 이거 사실 아까 분양하잖아요. 빌라왕 얘기도 많이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점점 야 서울에도 둔촌주공이 분양이 안 됐다고? 그러면 여기도 우리 괜히 손대선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막 퍼져 나가면 네. 전체적으로 부동산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끌고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그 둔촌만 해도 여기 되게 인기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위자이가 일부 미달이 났어요. 맞습니다. 장위동이 둔촌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뭐 덜 강북쪽에 몰릴 수- 네, 있기는 하나. 덜 몰릴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도 이제 미달이 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뭐 매력이 많이 떨어졌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 낮은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네. 그 주변 시세가 자꾸 흔들리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뭐 급매 급급매 나온 것들 이렇게 거래된 걸 보면 물론 특별한 층수라든가 뭐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지만 가격이 낮게 형성되다 보니 야, 저 가격이 맞냐?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도 이 가격이 맞냐 아니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참 판단이 어디까지 어렵더라고요. 갈 거냐 그렇습니다. 중요하고요. 그런데 집값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주변 집값이 흔들리고 있어? 그럼 이 분양가가 그래 새 집인 건 인정하는데 과연 이만큼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해서 당장의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그만큼 이제 미분양이 나게 되고 미분양이 나게 되면 계약을 했던 사람들도 이거 계약 철회하고 빠져볼까 일단 한 번 물렀을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나중에 이제 5년 후에 생각해 보면 역으로 그때 지금이 기회였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그 당첨되고도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아무도 게 모르는 문제인 거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그래도 집을 사고 팔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면 좀 낫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자취하고 했던 시절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난 당장 월세가 걱정인데 이제 네, 그랬던 맞습니다. 기억이 있었던 게 1년 살고 나면 또 올려줘야 되나? 그리고 월세가 내려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월세가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전세가는 내려가기도 하고 집값은 내려가기도 하는데 네. 받는 월세가 내려간 적은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늘 이제 수요가 뒷받침되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전세가 그래도 월세화되고 있는 추세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전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이 한국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지금 월세 비중이 40%가 넘어갔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까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사실 깡통 전세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그 빌라왕 문제에 또 이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전세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월세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금리 인상 때문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금리죠. 아무래도 이 대출,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잖아요.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자 주느니 월세 낸다. 그렇죠. 그리고 월세를 내게 되면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번 2년 동안은 최소한 내가 월세를 안 올려줘도 되고 그 2년 후에 계약을 갱신할 때도 요 정도 수준에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맘만 먹으면 이거보다 싼 곳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일단 2년 동안은 사는데 1년 후에 변동금리라고 해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말이 좋아 1년이지 6개월 변동금리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불안한 상황에서 한 5% 금리로 빌린다라고 한다면 1억만 빌리더라도 전세자금
가까운 대출 5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40만 원 넘는 이자를 내야 되고 3억 정도 전세 3억 아파트에 들어가야지라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죠. 뭐 100만 원 넘는 120만 원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야 차라리 보증금 줄이고 그 돈으로 월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이자로 남한테 주는 돈이라면. 네. 그러면 우리가 월세 세액공제라는 것도 받을 수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일단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자금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도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를 초과해 버립니다. 그 전세자금 대출 무한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해봐야 5억까지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고 했더니 뭐 6억, 7억 부른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내가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야 2억 내 돈 가지고 5억 대출을 받아서 여기서 대출이자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운 돈 내고 2억은 은행에다 예금해 놓으면 그 이자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다 포기하고 굳이 내가 전세를 살아야 돼? 이런 판단이 쓰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위험성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들려오는 거 보면 깡통 전세 이런 얘기 들리니까 야 차라리 어차피 버리는 돈이라고 한다면 은행에다 주지 말고 그냥 집주인한테 주고 조금 컨디션 좋은 집으로 가자. 그렇죠. 상태가 좋은 집으로. 그러다 보니 전세보다는 월세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근데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국의 기존 금리의 상한선도 그렇고 네. 분양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이유도 그렇고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불확실함 때문에 다들 이제 뭔가 주춤주춤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흥미로운 게 우리 뇌가 뇌과학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안한 거. 네, 불확실함. 불확실한 거. 차라리 아프면 아픈 게 낫고 아. 차라리 위험한 건 위험한 게 낫지만 위험할지도 모르는 거, 선생님이 아플지도 모르는 손대 거. 손바닥 그래서 그게 때리기 할 전에 때. 아우 빨리 맞고 말. 그게 차라리 그게 낫죠. 네.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가장 사실 우리 뇌가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집단 차원에서 이 불확실함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불안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요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과학자는 흥미롭군요. 예, 가정주부는 불안한데. 아 이거 좀 불안합니다. 가정주부는 굉장히 근심이 많은데 이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가장 두렵기도 하고 네. 가장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정적으로 힘든 예측 것보다. 가능한 수준으로 괴로운 게 낫지. 맞아요.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걸 가장 힘들어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군 생활할 때도 행군 몇 킬로다 그래서 몇 킬로 남았고 몇 시간 남았다 그러면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자 지칠 때까지 운동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희 뭐 PT 선생님이 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나 지금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개만 더 내는 거예요. 맞아, 한 개만 더. 그런 게 제일 좋아. 10개만 합시다. 그러면 지금 차라리 세트 좋아. 시작했는데 다 왔대. 그렇죠. 지금 세트 시작했는데 다 왔대.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저 지금 시작했는데요. 네. 지금 시작했는데. 예. 근데 전세가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게 전세 시장의 온기가 좀 돌기 시작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집값이 다시 올라가려나 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세 시장의 온기가 도는 이유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금리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요. 네, 네, 네. 금리가 낮춰져야 사람들이 뭐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든지 말든지 이걸 선택하게 될 텐데 네. 그 말인즉슨 대출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내느니 그럼 차라리 집을 살까?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금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은 안 떨어지겠다라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그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황처럼 내년 상반기는 최소한 지나야 방향이 판단이 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 상황이 언제쯤 오게 될지는 네. 사실 불투명합니다. 네. 그 빅피처를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때 이러니까 요렇게 풀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렇게 풀거든요. 일단 이해가 안 돼. 두 줄 읽고 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경제도 그런 것 같아요. 금리 하나만 주장창 금리만 보면 네. 금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변수가 한 개인 것처럼 결정하는데 보통 잘 보시는 분들은 크게 보더라고요. 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표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서너 가지 정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재건축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재건축은 들어가서 살기는 불편한 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강남에 사고 들어갈 확률은 뭐 없어요. 네. 네, 지금 강남에 집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 재건축과 관련된 움직임이 내가 월세 사는데 전세 사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데요. 최근에 재건축을 좀 풀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유 안 낡아도 돼. 살기 불편하면 새로 줘.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재건축을 풀어주게 되면 집값이 들썩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 같은 상황에서는 꽉꽉 누르는데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재건축 해, 괜찮아. 집값 들썩거리지 않을 거야 해서 풀어주면 사실은 이게 지금 상황에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 심사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허물고 짓게 되는 데는 한 7, 8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때 가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 아우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내일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되는 곳들이 어디에 있느냐. 일기 신도시가 사실은 가장 크거든요. 일산. 네, 그렇죠. 근데 일기 신도시 공급했던 게 거의 100만 가구 정도. 네. 근데 거기가 전부 다 재건축 대상이 돼서 한 날 한시에 물론 이제 자 5월 1일에 재건축 이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다 같이 줬으니까. 네, 그렇죠. 비슷한 시기. 시기가 한 비슷해집니다. 2, 그럴 3년 수밖에 정도 없잖아요. 선에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나오게 됐을 때 이 주민들이 어디에 살 것이냐는 대책이 전혀 없어요. 아우 이 사람들 봐. 이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 전세를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나 월세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 살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빨리 재건축을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금 다 통과시켜 놓으면 실제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가서는 굉장한 주택난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길게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또 아까도 말씀하셨었지만 지금 인거 풀어준 것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데 그렇죠. 나중에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영향을 주게 되면 또 확 갑자기 올라갈까 봐 이런 또 걱정들이. 전세가 100만 가구가 전세를 구하러 씨가 마르고 그렇죠. 주택은 없고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냥 염두에 두셔야 악몽인데.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좀 크게 보고 그러니까. 길게 보고 이렇게 네. 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주스는 경제다 우리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